죽음이란 단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살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두면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환히 보인다. 죽는 얘기라고 무작정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로 불안에 떨며 가는 것이 아니라 마포에서 일산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양순자님의 인생 신조입니다. 신조라 함의 사전상 의미는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이런 어른이 흔치 않은 세상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담고 싶은 진짜 어른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자 양순자님의 첫 책 인생 9단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가 아마도 30대였던 걸로 얼추 기억하는데요. 그땐 책 표지에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고 있는 소박한 할머니가 사형수들의 상담가로 봉사하며 느낀 것들을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무척 감동적이었지만 저의 삶과는 무관한 그저 좋은 사람의 일이고 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생 공부라는 책을 읽으면서는 그때와는 달리 마음 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런 걸 멋진 삶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분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 건지 이제야 세상을 조금은 알아가고 있는 건지 만약 저자가 이 세상에 계신다면 무작정 찾아가 한 번은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을 땐 나이 들어도 내 관리 잘해서 멋쟁이 할머니가 될 거라고 항상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이 다라는 생각에 제 삶의 목표가 건강한 할머니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 저자가 바로 제가 꿈꾸던 건강한 할머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학력도 모릅니다. 책 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책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시구나,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챌 수 있었고요. 37 그 젊은 나이에 서울구치소 사형수 상담을 자원한 분이라는 것, 그렇게 평생을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다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마무지 대단한 학력과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전에 비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몸만 어른이고 그저 내 것 챙기기에 바쁜 분들도 꽤 계시기에 타인의 삶을 위로하고 주변과 기꺼이 나누고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저자의 말들이 마음 안에 녹아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할까 낭독을 할까 고민을 살짝 했는데요. 할머니의 따뜻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어투도 좋았고요.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얻어낸 양순자 할머니의 진한 삶의 가치들이 담겨있는 어른 공부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합니다. 우선 프롤로그 먼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다.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어. 죽을 나이가 다 된 어른인데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고 있는 이등병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예전에 어느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 강의 말미에 작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 맨 앞에 앉은 60대 남자분이 손을 들더니 거침없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인생 9단인데 인생의 고통을 단칼에 날려버릴 특효 처방은 없습니까? 그런 약은 없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특자 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횡재 만나고 싶은 사람, 머리 굴려서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는 이등병밖에 못 돼. 인생 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삐뚤어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삐뚤어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초봄에 콩을 뿌려놓고 감자 캐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 발자국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나는 30여 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했어. 사형수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말해줄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누가 감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불행이요, 절망이야. 그들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달았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 어른이 된 거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한 진리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야.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이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 바로 죽음이지.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대답해.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나는 2년 전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았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 한참은 힘들 겁니다. 의사가 두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였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사실 좋은 일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어. 나는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암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담담하게 내 의사를 전했어. 친구 말 맞다나 코딱지만한 내 집, 아침 저녁 쓸고 닦고 해서 다시 청소하러 갈 일도 없고 나 죽었다고 내 자식들 찾아가 엄마 빚 대신 갚으라고 할 사람도 없어. 또 내가 죽으면 몇 가지 안 되는 내 물건을 가져갈 임자도 이미 정해놓았어.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었지. 죽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 20년 동안 매년 연말에 유서를 쓰면서 정리를 해서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대충 없는 듯 했어. 이렇게 정리 다 하고 갈 수 있는 복을 몇 명이나 누리겠어. 나는 30여 년 동안 집행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죽을 때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어. 임신한 처녀도 할 말이 있다더니 죽음마저도 각자 할 말이 많더라. 지금은 못 간다고, 조금 더 살아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악을 쓰지. 사형수는 집행날을 모르고 집행장으로 가. 갑자기 문을 열고 몇 사람이 들이닥치면 오늘이 가는 날이구나 직감할 뿐이야. 어떤 사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물을 쏟고 일어서지를 못해.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사형수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하고 통곡을 해. 어린 시절 나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 도살장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거든. 그때 나는 소가 우는 것을 보았어. 도살장까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어.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까미는 죽음을 놓고는 그 어떤 사건도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했지. 헝가리의 종군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서 촬영한 병사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어.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파는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 느끼는 전율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 그의 사진을 보면 당시의 긴박함과 전쟁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그의 최후의 작품은 인도 차이나전. 다른 종군 사진 기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카파는 과감하게 나가서 논에서 전투 중인 소대를 촬영했어. 다른 각도에서 군인들을 찍으려고 도랑을 오르다 대인지뢰를 밟았어. 왼쪽 다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한 손에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지. 그의 자서전에는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그는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후 그날을 기다리면서 왼쪽 다리와 이별하는 연습을 했대. 매일 기도하면서 왼쪽 다리와 대화를 나눴어. 왼쪽 다리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별을 연습했다는 거야. 수술 하루 전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었어. 다음날 왼쪽 다리와 이별을 했어.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왼쪽 다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음에 의연할 뿐 아니라 이별도 잘해.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 다하지 못한 미련이 있어서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은 이별도 쉽게 할 수 있지.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량품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킨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먹고 살아. 부모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 만들어지지.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인격적으로 풍요롭고 포용력을 배우지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있어. 그이는 자기 딸이 너무 짜증을 잘 내고 말을 밉게 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뭐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불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낸대. 그러면서 어떻게 바른 말 습관을 가르치면 좋겠냐고 나한테 조언을 구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가 짜증내면서 말을 할 때 같이 화를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라고. 그리고 어디서 듣던 말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젊은 엄마를 다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이가 그래. 자기 딸이 화가 나서 아빠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하더래. 아주 깜짝 놀랐대. 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자,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들 해봐요. 아이들은 물을 마시듯 부모의 언어를 매일 마시며 자라는데 내 아이가 언어폭력이라는 독극물을 마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평생 씻기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지.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언어폭력 속에서 상처받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실화를 수도 없이 들었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 신창원을 기억하지? 그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구치소 보안관은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 견디다 못한 보안관은 교무과에 협조 요청을 했어. 제발 신창원이 좀 달래보라고. 당시 교무과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품이 온순하고 신앙이 깊었어. 우람한 체격도 아니고 재치 넘치는 달변가도 아니었지. 자그마한 키에 낮은 음성, 여자인 내가 한 손으로 밀어도 금방 넘어갈 것 같은 만만한 체구였어. 보안과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은 재판을 받으면서 한창 사고를 치고 있던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러들였어. 여러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네 마음은 편하겠니? 나도 너처럼 장성한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다. 부모는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줘도 제각각 불만을 갖고 있더라. 너라고 왜 불만이 없겠니? 하지만 교도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고 보냈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듣고 싶을까 싶어 평안하게 해주려고 따로 부탁하는 말도 하지 않았대. 어떻게 저 신출 귀몰한 흉악범 신창원을 청송 감호소까지 무사히 데려갈 것인가를 놓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다 동원해서 작전을 짜느라 동분서주했다지. 그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렀어. 먼 길 가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에. 청송에 가서 잘 살고 나오기 바란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져왔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아주 짧은 몇 마디를 하고 나니 침묵이 흘렀어. 과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해도 신창원은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더래. 왜?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창원은 어렵게 말문을 열더니 앞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과장님 앞에 내놓더라는 거야. 이송 갈 때 작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창원이 내놓은 물건은 못을 갈아서 만든 예민한 송곳 하나와 팬티 고무줄을 꼬아 만든 끈이었대. 이 정도면 맨손으로 날아다니면서 사건을 만든다던 신창원으로선 못할 일이 없었을 텐데 과장님은 너무 놀라서 무어라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대. 이거 여기 놓고 청송까지 잘 가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장님은 몇십 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볼 건 못 볼 건 많이도 보며 사신 분이야. 신창원은 그런 분을 깜짝 놀라게 했지. 생각지도 못한 신창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과장님 마음이 뭉클해지더래.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했을 법한 평범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과장님은 돌아서 나가는 신창원의 등을 한 번쯤 쓰다듬어 주셨을 거야. 그분은 항상 그랬으니까. 가슴을 울리는 말은 화려하고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야. 말주변이 없어 표현이 미숙해도 그 속에 정을 담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창원. 그 강한 사내가 무엇 때문에 여리고 순한 김 과장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일까? 그 답을 모르는 이는 없을 거야. 김춘수 시인은 그대가 나를 꽃이라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될 수 있었다고 했지.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5분만 말을 섞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와. 언어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잘못 쓰면 평생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 되지만 잘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욕 한마디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 결국에 바보가 웃는다. 아주 오래전 얘기야. 60년대에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 속고 물건 사면 서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 그만큼 남대문 시장은 바가지를 잘 씌우기로 악명 높은 시장이었지. 그때 나는 시골에서 막 올라와 친구들과 한 동네에 모여 살았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5명이 몰려다니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쇼핑을 하러 다녔어. 친구들 중에 유독 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는 들르는 가게마다 옷을 입어보고 한껏 뽐을 냈어. 옷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입어보고는 그냥 벗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팽 가버리는 거라. 친구들은 모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뒤따라 나가. 다른 때는 미적거리던 아이들도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나는 육상선수였는데도 거기서는 왜 그리 발이 안 떨어지던지. 우물쭈물하다가 나만 혼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돌아오는 길은 매번 피곤하고 우울했어. 나는 홀로 서기로 작정을 했어. 친구들 몰래 나 혼자 남대문 시장을 찾아간 거야. 이불감을 사러 갔지. 그런데 어디서 사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큰 걱정을 안고 비단 가게로 무작정 들어가서는 솔직하게 말했어. 이불감을 사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제가 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나는 비단 장수를 믿기로 했어. 천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이렇게 좋은 물건은 어디 가도 못 삽니다. 20년 넘게 남대문에서 비단 가게를 했는데 나를 믿고 골라달라는 손님은 처음이요. 젊은 아가씨가 참 고맙네요. 물건은 좋은 것으로 잘 골랐으니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흥정. 나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아저씨, 얼마를 깎아야 친구들이 바가지 안 썼다고 할까요? 아저씨가 알아서 깎아주세요. 아저씨는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남대문 시장에서 이만큼 싸고 품질 좋은 천을 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이불감을 사서 동네 단골 이불가게에 들렀더니 자기도 이불가게 10년, 비단 장사 20년을 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잘 샀다고 말해주었어.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거지. 검증을 받고 나니 내가 어쩜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지.
이불가게 주인도 그 도매 가게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어. 나는 그 일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그 방법을 써봤어. 내 손으로 물건을 뒤적거리지 않고 할머니, 알아서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러면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기분 좋게. 길거리에서 파는 야채라고 함부로 뒤척거리지 마. 할머니에게는 부추 한 단이 자신의 명품인 거거든. 바로 어저께도 전철역 입구에서 호박 하나를 샀어. 할머니는 2개를 다 팔고 싶으신 거야. 이젠 7시가 되니 집으로 가야 할 시간도 되고 그래서 2개를 샀어. 할머니가 500원짜리 거스름돈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할머니, 500원 놔두세요. 저 그냥 갈게요. 얼마쯤 갔을 때 500원 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무를 한 움큼 들고 뛰어오시더라고. 슬프고 짠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단돈 500원도 그냥 받지 못하는 그 순한 마음, 다음에 가서 그 마음에 보답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는 것, 아픔이라는 녀석. 내 인생에서 가장 혼미했던 시절은 40대 초반.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한 마리 애벌레를 만났어. 애벌레들은 구름 속에 가려진 실체도 없이 애벌레 더미로만 이루어진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 서로 뒤엉킨 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죽기 살기로 올라가지.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는 한 마리 애벌레. 마침내 고치를 만들고 어느 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순간 노랑 애벌레는 참 나를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야. 씨앗은 땅속에서 없어져야 떡잎이 나오지. 씨앗이 죽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곧 씨앗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는 거야. 인도의 명상가 라주니시는 누구를 믿어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길이요 생명임을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살 수도 있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생각과 의지로만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혼돈과 고통만 느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종교는 죽은 후의 천국과 극락세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모두가 천국과 극락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세상사 삶의 원리를 하나씩 깨달아 눈이 뜨이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고통도 정리되지. 코카콜라를 만들어낸 이가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면서 괴로운 것은 다 지나가더라 라고 말했다지.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없어. 아픈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커지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곳이 있기 마련인데 공식대로 차근히 풀면 반드시 풀려. 수학 문제처럼 인간사도 풀리게 되어 있지. 복잡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듣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대화지.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풀려. 나는 평소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볼 때가 많아. 엊그제 택시를 탔어. 기사분이 아주 잘생기고 의젓하고
부담스러울 만큼 근사하더라. 외모로 봐서는 전혀 운전기사 같지가 않더라고. 그렇다고 운전기사는 딱히 어떤 모양새다 그렇게 비하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직업이든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 요금 받는 것도 영 어설퍼. 함께 탔던 아우도 궁금했는지 묻더라고. 아저씨는 운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맞은 다음 기사로 나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만 차를 타다가 순수 운전을 하니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3년 정도 하면 차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정신없이 앞도 뒤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면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죠. 내심 승리했다 싶은 순간 부도를 맞고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굴곡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죠. 왜 그렇게 올라가는 쪽만 쳐다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기사는 인생의 후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멋진 기사 덕분에 동생과 나는 잠시 천국을 보았지.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어 괴롭다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종이에 하나씩 써봐. 써놓고 나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미워해.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 입히고 있는 꼴이야. 인생길을 달리다 보면 누구나 터널을 만나게 돼 있어. 터널이 어둡다고 멈춰 선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 조금만 지나면 곧 터널 끝이 나오는데 말이야. 꼼수 부리며 피하고 싶어? 갓길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기를 바라. 네, 땀 냄새가 폴폴 나는 지혜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책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난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글들입니다. 부록의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불안과 욕심 때문에 버둥거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뭐 사실 우린 대다수 다 그렇죠.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가치들만 제대로 세워두면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양순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 우린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요. 예수가 구하는 대로 될 거라 했다고 그저 구하고만 있으면 이미 지구는 천국이 되었을 거라고요.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고 예수는 뿌린 대로 추수하리라 했고 부처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종교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니 기적을 바라거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에세이를 길게 읽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기댈 곳이 없으시다면 이 책 한 권 곁에 두고 위로도 받으시고 다시 또 힘을 내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